네, 임상심리사 1급 필기 준비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급 이상심리학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기출문제와 답입니다. DSM-5에서 다음의 증상에 가장 적합한 진단은 3주 전 10대 후반의 여자 청소년이 남자친구의 오토바이를 함께 타고 가다가 자동차와 부딪혀 남자친구는 사망하고 자신은 가벼운 찰과상을 입게 되었다. 그녀는 2주 만에 병원에서 퇴원하였으나 사고가 반복되는 악몽과 두통, 사고 장면이 순간순간 떠오르는 증상, 자동차와 오토바이에 대한 극심한 불안을 주 호소로 하여 심리치료센터에 방문하였다. 네, 정답은 급성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이 문제 사례는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 중급성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설명이고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매우 유사한 증상을 나타내는 불안 장애로서 외상 사건 경험이나 위협적인 죽음, 심각한 부상 또는 성폭력에 노출되는 그런 외상 사건을 경험했을 때 단기간 해리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동 청소년기에 흔한 심리 장애에 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만성 틱 장애는 증상이 연속적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이다. 이것이 틀렸는데요. 만성 틱 장애는 증상이 연속적으로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그럼 아동 청소년기에 흔한 심리 장애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분리불안 장애는 집이나 애착 대상과의 분야에 대한 과도한 공포와 불안이다. 반응성 애착 장애는 생후 9개월부터 만 5세 이전의 아동에게 주로 발생한다. 선택적 무언증은 증상이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이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DSM 진단 체계에 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DSM-2부터 다축 분류를 채택하였다. 이것이 잘못됐는데요. 미국 정신의학협회가 세계보건기구 WHO의 ICD-6 국제질병 및 사인 분류 6판을 기초로 했는데요. DSM-4부터 다축 분류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래서 DSM-2부터 다축 분류를 채택하였다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DSM보다 먼저 정신장애를 진단하는 체계가 있었고요. 정신지체는 DSM-4의 2축으로 분류됩니다. DSM-5에서 DSM-4까지 적용되었던 다축 진단 체계가 폐기되었습니다. DSM-5에서 적응장애에 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적응장애를 지닌 아동은 흔히 인지발달과 언어 발달이 늦어지거나 상동적 행동 문제를 나타낸다 라고 했는데요. 자폐 성향을 지닌 아동은 흔히 인지발달과 언어 발달이 늦어지거나 상동적 행동 문제를 나타낸다가 정답이거든요. 그래서 적응장애를 지닌 아동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겁니다. 자폐 성향을 지닌 아동에 대한 설명이 맞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확인될 수 있는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 부적응 증상이 나타나야 한다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맞는 이야기입니다. 청소년의 경우 비행 행동이 나타날 수 있고요. 우울 및 불안 등 정서적인 어려움을 보일 수 있습니다. 적응장애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DSM-5에서 파괴적, 충동 통제 및 품행 장애의 특징을 짝지은 것은 무엇일까요? 기억부터 미음까지 5가지가 있고요.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기억은 정서와 행동에 대한 자기 통제 문제와 관련된다. 니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사회적 규범을 위반하는 부적응적 행동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디귿, DSM-5에서 적대적 반항장애, 병적 방화, 반사회적 성격장애 등을 포함한다.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이 맞는 거고요. 파괴적, 충동 통제 및 품행장애 특징이었습니다. 정신분석 이론에서 강박성 성격장애와 관련된다고 보는 심리적 발달 단계는 어느 단계일까요? 바로 학문기입니다.
정신분석 이론에서 강박적 성격장애는 오이디푸스 시기의 거세 불안으로 인해 항문기에 안정된 상태로 퇴행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배변 훈련 과정에서 나타난 어머니의 양육 방식이 과잉 통제적일 때 강박성 성격장애가 초래됩니다. 다음 증상에 가장 적합한 진단은 무엇일까요? A씨는 어떤 성취를 하여도 언제나 다음 목표를 채워야 하며 즐겁지가 않다. 휴가를 가서도 일할 거리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가 어렵다.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한 진단일까요? 강박성 성격 장애입니다. DSM-5에서 성기능 부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별 불쾌감입니다. 그러면 성기능 부전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조기사정, 발기장애, 여성 극치감 장애가 있습니다. 클락의 인지이론에서 공황발작을 유발하는 핵심적 요인은 무엇일까요? 신체 감각에 대한 파국적 오해석이 정답입니다. 클락은 공황발작이 사소한 신체 감각을 위험한 것으로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고 확대 해석하여 파국적인 사고로 발전시킴으로써 극도의 불안인 공황에 도달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DSM-5에서 성격장애에 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반사회성 성격장애는 아동기 및 청소년기에 진단되며 10세 이전에 품행장애를 나타낸 증거가 있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10세가 아니라 15세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비군 성격장애는 정서적, 극적인 성격 특성을 나타내고요. 반사회성 성격장애와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타인의 감정과 욕구에 대한 공감 능력 결여가 공통된 특징입니다. 경객성 성격장애와 기분장애가 함께 나타날 때 자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행동 및 정신장애의 판별 기준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법적 규제입니다. 그러면 이상행동 및 정신장애의 판별 기준은 무엇이 있을까요? 주관적 불편감과 개인적 고통, 적응적 기능의 저하 및 손상, 문화적 규범의 이탈, 이렇게 되겠습니다. 반두라의 사회적 학습 이론에 근거해 이상행동의 형성 혹은 치료를 설명한 예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A군은 주인공이 각종 범죄를 저지르며 부자로 성공하는 영화를 시청한 후 이를 모방한 범죄를 저질렀다. 바로 옳은 예입니다. 이것을 바로 모델링이라고 하죠. 이 모델링이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과 관련이 있습니다. DSM-5의 신경인지 장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일까요? DSM-4에서 치매로 지칭되었던 장애가 DSM-5에서는 그 심각도에 따라 경도 또는 주요 신경인지 장애로 지칭되고 있다가 가장 적합한 설명입니다. 양극성 장애의 치료에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일까요? 양극성 장애의 치료에 가장 적합한 것은 리튬 카보네이트입니다. 본드, 시너 등 휘발성 흡입제의 중독 증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근육 강직인데요. 그러면 본드나 시너 등 휘발성 흡입제의 중독 증상과 가장 거리가 가까운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좋겠죠. 바로 현기증, 불분명한 언어, 운동 조정 곤란이 있습니다. 근육 강직은 아닙니다. 급식 및 섭식 장애의 특성을 모두 고른 것은 했습니다. 5가지 지문이 있고요.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미음입니다. 기역은 신체 기능의 저하를 가져와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다. 니은, 날씬한 것에 대해 선호하는 사회 문화적 분위기와 관련된다. 디귿, 외모를 중시하는 직업군에서 발병률이 높다. 미음, 신경성 폭식증은 정상 체중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신경성 식욕 부진증과 다르다. 이렇게 정답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잘못된 것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대체적으로 20대 중후반에 발병한다인데요. 사실 급식 및 섭식 장애는 대체적으로 10대 중후반에 발병합니다. DSM-5에서 다음 사례에 가장 적합한 진단명은 무엇일까요? 10년째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K는 친구 없이 늘 혼자 지내며 3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자나 결혼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 어려서부터 부모에게도 거리감을 느껴 가까이 하지 않았고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원하지도 않았다. 외모에 신경을 쓰지 않아 타인에게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지나 타인의 비판에 무관심하다. 정서적으로도 냉담하며 고립되어 고시촌에서 단조롭고 메마른 생활을 하고 있다. 어떤 진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조현성 성격 장애입니다. 조현성 성격 장애는 감정 표현이 없고 대인관계를 기피하며 고립된 생활을 하는 성격 장애입니다. 사회적 관계에서 고립되어 있고 대인관계 상황에서 감정 표현이 제한되어 있는 특성이 성인 초기부터 생활 전반에 나타나게 됩니다. DSM-5에서 조현병의 특성을 모두 고른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지문이 4가지 있는데 4개 모두가 맞습니다. 그러면 조현병의 특성을 한번 알아볼까요? 기억, 망상, 환각, 혼란스러운 언어를 특징으로 하는 심각한 정신장애. 니은, 장애가 진행되고 있다는 징후가 최소 6개월 이상 지속. 디귿, 심하게 혼란스러운 행동이나 긴장증적 행동. 리을, 장애가 물질이나 다른 신체적 질병의 생리적 효과에 의한 것이 아님. 네, 이렇게 4가지 모두 조현병의 특성이었습니다. 우울증에 대한 셀리그만의 학습된 무기력 이론에 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정적 강화의 결핍과 혐오적 불쾌 경험 증가에 의한 우울 유발 효과, 이것이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셀리그만은 우울증인 사람들은 실패 경험을 내부적, 안정적, 전반적 귀인으로 주장했습니다. 실패 경험에 대한 내부적 귀인은 자존감 손상과 우울증 발생에 영향을 미치고 안정적 귀인은 우울증의 만성화 정도를 결정합니다. 셀리그만의 학습된 무기력 이론과 정적 강화의 결핍과 혐오적 불쾌 경험 증가에 의한 우울 유발 효과는 관련성이 적습니다. 그럼 지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반응과 결과 간의 반복적인 무관성 경험의 우울 유발 효과, 상황에 대한 통제 불가능 경험의 우울 유발 효과, 회피 및 도피 조건 형성 패러다임에 근거하여 설명된 개념, 이것이 바로 학습된 무기력 이론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정적 강화의 결핍과 혐오적 불쾌 경험 증가에 의한 우울 유발 효과는 거리가 멉니다. DSM-5에서 다음 설명에 가장 적합한 진단은 무엇일까요? 비명을 지르거나 울면서 갑자기 일어난다. 소아에서 시작되고 청소년기 동안 자연적으로 해소된다. 다음날 아침에 깨면 전날 밤 사건을 기억하지 못한다. 무엇일까요? 야경증 유형입니다. 야경증이란 수면 중에 자율신경계의 흥분과 더불어 강렬한 공포를 느껴 자주 잠에서 깨는 증상입니다. 2017년 기출문제 시작합니다. 경계성 성격장애의 주요 증상과 임상적 특징이 아닌 것은 자신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 외모를 이용. 이것이 아니죠. 네, 이것은 연극성 성격장애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경계성 성격장애의 주요 증상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상화와 평가절하, 반복적인 자살 시도, 정체감 혼란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신분석적 입장에서 설명하는 고착 현상과 이로 인해 나타나는 성격 장애 간의 연결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무엇일까요? 3개의 지문이 있고 그 중에 2개가 맞는데요. 기억, 니은 맞습니다.
구강기와 의존성 성격 장애를 짝지어놨는데 맞고요. 항문기와 강박성 성격 장애로 짝지어놨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틀린 것 한번 살펴볼까요? 남근기와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연결해 놨는데요. 남근기는 어린 시절에 오이디푸스 갈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남근기의 고착이 연극성 성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근기가 자기애성 성격 장애로 연결된 것은 잘못된 거죠. 성정체감 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반대의 성이 되기를 소망하므로 성전환증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것이 옳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정체감 장애는 성불편증 또는 성전환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DSM-5의 반응성 애착장애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증상 양상이 6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지속형에 해당된다라고 있는데요.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반응성 애착장애는 생후 9개월부터 5세 이전에 시작이 되고요. 이러한 증상 양상이 1년 이상 지속될 경우 지속형이라고 합니다. 6개월 아닙니다. 그러면 반응성 애착장애의 설명 한번 해볼게요. 양육자와의 애착 외상으로 인해 심각한 정서적 억제와 위축된 행동을 나타냅니다. 타인과의 관계를 두려워하거나 회피하며 긍정적 정서 반응을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진단되는 발달 연령이 최소 9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물질 사용 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에틸알코올 뉴런 수준에서 가바의 억제 작용을 돕는다라는 것이 맞습니다. 네, 이 물질 사용 장애에 관한 설명 옳은 것, 에틸알코올은 뉴런 수준에서 가바의 억제 작용을 돕는다. 맞는 겁니다. 다음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DSM-5의 심리장애는 무엇일까요? 2년 이상 지속되는 우울한 기분, 식욕부진이나 과식, 불면이나 과다수면, 활력의 저하나 피로감, 집중력의 감소나 결정의 곤란, 절망감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지속성 우울 장애입니다.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우울한 기분이 계속되면 지속성 우울 장애입니다. 다음 대화에서 밑줄 친 치료자의 말은 어떤 요소에 가장 부합하는가가 문제입니다. 내담자, 저는 매사에 걱정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날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는 사람들이 나한테 기대하는 만큼 잘하지 못할 것 같다니까요. 치료자, 다른 사람의 의견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것이군요. 내담자, 물론 제가 다 걱정할 일은 아닐 수도 있어요. 치료자, 그렇게까지 마음 쓸 일은 아닌데 어쨌든 꽤 걱정이 많이 된다는 말이군요. 네, 이렇게 치료자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어떤 요소에 가장 부합할까요? 능숙한 경청과 재진술입니다. 치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치료하면 증상이 호전되는 가역적 치매가 전체 치매의 10에서 15%이다. 네, 이 치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인데요. 증상이 호전되는 가역적 치매가 전체 치매의 10에서 15%입니다. 치매 유병률은 여자가 남자보다 높고요. 혈관성 치매보다 알츠하이머형 치매 유병률이 큽니다. 알츠하이머형 치매는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의 축적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상심리학에 대한 정신분석적 접근의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프로이드는 개인 내부에 존재하는 성격 구조 간의 역동적인 갈등과 개인 관계 측면에 초점을 두었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잘못됐습니다. 프로이드는 개인 내부에 존재하는 성격 구조 간의 역동적인 갈등과 개인 관계 측면이 아닌 성적 추동, 성적 충동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삼심리학에 대한 정신분석적 접근에 대한 설명, 여기 나머지 3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사소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라도 우연하게 일어나지 않으며 심리적인 원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봅니다. 성적 욕구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며
무의식의 주요한 내용을 구성한다고 가정합니다. 정신분석 이론은 실험적인 연구에 의하여 뒷받침을 받지 못하는 비과학적 이론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네, 잘 이해하셨죠? 조현병 환자의 대표적인 음성 증상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의욕증입니다. 조현병의 음성 증상은 무욕증, 둔마된 정동, 흥미의 결여, 빈곤한 언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성 증상은 무엇일까요? 망상, 환각, 환청, 비논리적 사고, 극도로 와해된 행동 등입니다. DSM-5에서 비물질 관련 장애에 포함된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 보기 중에 도박장애가 정답입니다. 이 보기 중에 뭐가 있냐면요. 쇼핑 중독, 섹스 중독, 디지털 미디어 장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비물질 관련 장애는 도박 장애입니다. 그러면 물질 관련 장애에는 물질 사용 장애, 물질 유도성 장애, 물질 중독, 물질 금단, 물질 약물 유동성 정신 장애가 있고요. 비물질 관련 장애에는 도박 장애가 있습니다. 물질 관련 및 중독 장애는요. 중독성 물질을 사용하거나 중독성 행위에 몰두함으로써 생겨나는 다양한 부적응적 증상을 말합니다. DSM-5에 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정신장애 분류 체계에 있어 ICD와의 조화보다는 독립적인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것이 적합하지 않은 내용인데요. DSM-5는 ICD-10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진단 체계를 구성하였습니다. DSM-5는 2013년이고요. ICD-10은 1992년입니다. 다시 한번 DSM-5에 대해서 설명해 보는데요. DSM-4에서 사용했던 다축 진단 체계가 임상적 유용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폐기되었고요. 정신장애를 20개의 주요한 범주로 나누고 그 하위 범주로 300개 이상의 장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장애가 흔히 발생하는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이른 시기의 발달 과정에 나타나는 정신장애 범주부터 먼저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신장애 발생에 관한 취약성 스트레스 모형에서 취약성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직업의 변화입니다. 취약성 스트레스 모형은 특정한 장애에 걸리기 쉬운 개인적 특성인 취약성과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심리사회적 스트레스가 상호작용하여 정신장애가 유발된다는 입장인데요. 직업의 변화는 스트레스 요인입니다. 그러면 취약성 스트레스 모형에서 취약성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유전적 이상, 뇌신경 이상, 어린 시절 부모의 학대가 포함이 됩니다. 다음 중 치매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억 감퇴로 간주될 수 있는 사례를 모두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4개가 있는데요. 하나 빼고 3개가 정답입니다. 정답인 내용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치매 과정에서 기억 감퇴로 간주될 수 있는 사례입니다. 기억, 대뇌 위축과 함께 점진적으로 기억 감퇴를 보이고 독립적인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38세 K씨. 공사 현장에서 낙상하고 두부 외상을 입은 후 현저한 기억 감퇴가 지속되는 25세 P씨. 40여 년간 음주를 해왔으며 현재 심한 기억 감퇴와 작화증을 보이는 75세 L씨. 이렇게 K씨, P씨, L씨가 네, 모두 기억 감퇴로 간주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이 아닌 디귿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동승한 부인이 사망한 교통사고를 당한 후 사고 경위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65세 J씨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해리성 기억상실증에 해당되겠습니다. 강박장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생물학적 원인으로 세로토닌의 과잉 행동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세로토닌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세로토닌은 행동 억제와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이것이 부족하면 우울증 등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강박장애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 강박장애에 관한 설명 한번 알아볼까요? 주된 증상은 강박사고와 강박행동이 있고요. 자신의 증상이 지나치거나 비합리적이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강박행동은 씻기, 확인하기와 같은 외현적 행동과 숫자 세기와 같은 내현적 행동이 있습니다. 다음은 어떤 양극성 장애를 나타내는 것일까요? 과거에 한 번 이상의 경조증 사파와 한 번 이상의 주요 우울 사파를 경험한 적이 있어야 하고요. 아울러 조증 사파를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어떤 양극성 장애일까요? 제2형 양극성 장애입니다. 제2형 양극성 장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과거에 한 번 이상의 경조증 사파와 한 번 이상의 주요 우울 사파를 경험한 적이 있어야 하고 조증 사파를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야 하는 진단 기준에 해당됩니다. 제2형 양극성 장애였습니다. 이상 행동을 유발하는 인지적 요인에 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인지적 구조는 외부 자극에 대한 정보 처리의 결과로 생성된 인지를 의미한다. 인데요. 외부적 산물은 외부 자극에 대한 정보 처리의 결과로 생성된 인지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인지적 산물에 대한 얘기지 인지적 구조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상 행동을 유발하는 인지적 요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상실이나 실패라는 주제에 편향되어 자신의 경험을 비관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은 역기능적 신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만성조현병 환자의 주의폭 협소와 강박증 환자의 단기 기억 용량의 감소 등은 인지적 결손에 해당합니다. 정신장애를 지닌 사람들의 의미 부여 과정은 매우 빠르게 진행됩니다.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사고 내용이 잘 자각되지 않는데 이를 자동적 사고라고 합니다. 이상 행동을 유발하는 인지적 요인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인지적 구조는 외부 자극에 대한 정보 처리의 결과로 생성된 인지를 의미한다. 이것이 인지적 산물에 대한 설명이었기 때문에 잘못된 내용입니다. DSM-5의 지적 발달 장애 유형 중에 사회 경제적 지위 수준에 따라 유병률의 차이가 가장 현저한 것은 어느 정도일까요? 바로 경도입니다. 경도, 유병률의 차이가 가장 현저한 것인데요. 사회 경제적 지위 수준에 따라 유병률의 차이가 가장 현저합니다. 지적장애 유병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일반 인구의 약 1%이고요. 남성이 전체의 60%로서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흔합니다. 특별한 신경학적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미한 지적장애의 경우에는 하류 계층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지적장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최고도 수준의 지적장애는 일부 일상활동에는 참여할 수 있으나 일상적인 신체관리, 건강, 안전의 전 영역에 걸쳐 타인에게 의존적인 생활을 한다. 이것이 맞는 설명입니다. 나머지는 한번 읽어볼까요? 중등도 수준의 지적장애는요. 식사, 옷 입기, 배설, 위생관리는 가능하지만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교육과 시간이 필요하고요. 경도 수준의 지적장애는요. 학령 전기 아동의 경우 개념적 영역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에 적합하게 자기 관리를 수행할 수 있지만 복잡한 일상생활 영역에서는 또래에 비해 약간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경도 수준입니다. DSM-5 성격장애 하위 유형 중에 극적이고 감정적이며 변덕스러운 성격장애를 나타내는 유형으로만 묶은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반사회성 성격장애, 연극성 성격장애, 경계성 성격장애 이것이 정답입니다. 지금까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한번 낭독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